장례식장 안은 화환과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윤태호는 적막한 분위기에 가슴 한편이 묵직해져 들어갔어요. 문상객들이 조용히 눈 인사를 건네자 태호도 작은 목례를 했습니다. 그는 회사 대표의 장인어른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도리를 다하기 위해 곧바로 이곳을 찾았어요. 평소 존경하던 대표의 가족사라면 자신도 당연히 함께 슬퍼해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빈소 앞에서 차례를 기다리던 태호는 엄숙한 공기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어요. 희미하게 들리는 조문객들의 속삭임, 각기 다른 표정으로 흐느끼는 사람들, 화장된 냄새가 어우러져 더없이 쓸쓸했습니다. 그는 헌화를 하기 전 유가족에게 다시 한번 몸을 낮춰 예를 갖췄어요. 그리고 곧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고개를 숙이려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영정 속 얼굴이 낯설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태호의 시선이 영정 사진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마에서 식은땀이 맺히는 게 스스로도 느껴졌어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은 태호는 몸이 굳어버린 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랐습니다. 평소에는 침착하게 처신하는 편이었는데 이번만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서고 싶었어요. 결국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사과할 틈도 없이 조용히 뒷걸음질 쳤습니다. 장례식장 밖으로 나오자 태호는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도대체 왜 저 얼굴이라고 입술만 움직일 뿐 소리내어 말하진 않았어요. 머릿속에 25년 전 보육원 앞에서 겪었던 일이 시시각각 떠오르고 있었죠. 아직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태호는 그저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공포와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결국 그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장례식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태호는 집 안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전화 벨소리가 몇 번이나 울렸지만 받지 않았어요. 분명 회사 쪽이나 지인들이 안부를 묻는 연락일 텐데 그는 아무도 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회사 대표가 직접 전화를 했을지도 모르지만 지금은 그와 얼굴을 마주하거나 목소리를 듣는 것마저 두려웠어요. 머릿속에서 영정 사진의 얼굴이 떠날 기색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태호는 평소처럼 출근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어수선했어요. 사무실에 들어선 순간 동료 몇 명이 태호를 향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안색이 좀 안 좋아 보이시네요. 괜찮으세요? 하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었죠. 태호는 대답을 피해가듯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날카로운 질문이나 추가적인 관심이 이어질까봐 조용히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태호는 서류를 펼쳐도 집중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눈은 글자를 따라가지만 의미가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보육원 시절과 어머니의 기억 그리고 영정 속 얼굴이 교차하며 계속 맴돌았습니다. 문득 대표의 장례식장에서 본 황급한 표정들이 생각났고 그때 본인도 상당히 당황스러워 보였죠. 태호는 애써 업무를 처리하려고 했지만 이내 몇 장 넘기지도 못하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오자 대표가 사무실 한가운데로 들어왔습니다. 대표는 언제나처럼 밝은 표정을 지으려 애썼지만 그 눈길이 태호를 향하자 잠시 흔들리는 기색이 보였어요. 그는 인사를 건네기보다는 곧장 태호의 책상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장례식에서 무슨 일 있었습니까? 대표가 작게 물었어요.
태호는 대답 대신 고개를 떨궜고 대표 역시 큰 소리로 추궁하지는 않았습니다. 대표는 잠시 태호의 안색을 살피더니 자리를 비켰습니다. 주변 직원들은 어색한 분위기에 눈치를 보며 각자 일을 하는 척했어요. 왠지 태호가 평소와 달리 몹시 예민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대표는 점심시간이 되자 미리 잡힌 약속이 있다며 외부로 나가버렸어요. 그날 회사 사람들은 평소 친근한 대표와 태호가 냉랭한 분위기를 풍기는 듯해 의아해했습니다. 퇴근 무렵이 되자 태호는 짐을 챙겨 서둘러 회사를 나왔습니다. 마음이 뒤숭숭해서인지 꽤 이른 시각이었지만 더 이상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었어요. 회사 건물을 나서는데 문득 장례식장 밖에서 숨이 턱 막혔던 그 느낌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내가 왜 그때 저렇게까지 당황했던 걸까? 태호는 스스로에게 묻고 싶었지만 대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결국 그는 한없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도 태호는 일찍 출근했습니다. 눈밑이 다크서클로 검게 내려앉았지만 업무가 밀리는 건 싫었죠. 그는 출근하자마자 회의 준비를 하면서 최대한 마음을 다잡으려 노력했어요. 그러다 불쑥 대표가 그를 찾는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순간 어제의 어색함이 다시 떠오르면서 태호는 역게 입술을 깨물었죠. 대표가 있는 사무실로 들어가자 커다란 창가 뒤로 도시의 전경이 보였습니다. 대표는 의자에서 일어나 태호를 맞이했어요. 앉으시죠, 편하게. 그는 의도적으로 부드러운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태호는 긴장된 표정으로 묵묵히 자리에 앉았어요. 장례식 날 갑자기 뛰쳐나가신 것에 대해 무슨 사연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표는 돌려 말하지 않고 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태호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합니다라는 말밖에 떠오르지 않았어요. 대표는 다시금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제 장인어른의 얼굴을 보고 놀라신 겁니까? 그 질문에 태호는 들킬 듯한 기분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솔직히 털어놓을 자신이 없었어요. 그분이 제게 아주 낯설지 않은 분입니다. 태호는 조심스럽게 한 문장을 꺼냈습니다. 대표는 의아하다는 표정을 지었죠. 가족이거나 아니면 어떤 분과 관련이 있으신 건가요? 태호는 말없이 눈을 감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장 설명하자니 믿기지 않을 수도 있고 사실 자신의 과거도 정확히 다 알지 못했거든요. 대표가 미간을 살짝 찌푸리는 듯하자 태호는 결국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라고 대답했어요. 대표는 알겠다며 더 이상의 질문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장례식이 마무리되면 유품을 정리할 테니 그때 함께 봐달라는 말을 덧붙였어요. 태호는 사무실을 나서며 괜히 심호흡을 크게 했습니다. 잘못하면 대표와의 관계가 어긋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스쳤어요. 하지만 영정사진이 주는 충격은 그보다 더 강렬했습니다. 결국 그는 사무실로 돌아와 다른 직원들과 분주하게 일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머릿속 한구석에는 보육원, 어머니, 그리고 그 남자의 얼굴이 겹쳐져 떠올랐습니다. 퇴근 후 태호는 곧장 집으로 가지 않고 근처 카페에 들렀어요. 창가 쪽 자리에 가방을 내려놓고 조용히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차가운 음료를 마시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속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옅은 조명 아래에서 태호는 휴대폰 사진첩을 뒤적였어요. 보육원 시절 사진들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는데 문득 어린 시절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낡고 빛바랜 사진 속에는 7살쯤 되었을 태호가 웃고 있었어요. 옆에는 창고 같은 곳이 보였고 그 너머에 또 다른 아이들 모습이 희미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아마 보육원에서 생활하던 때 찍은 사진인 듯 했죠. 그가 이 사진을 볼 때마다 어머니를 애써 떠올리려 해도 어렴풋한 그림자만 남았어요. 아직도 왜 날 거기 두고 떠났을까라는 미련 어린 질문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대표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장례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었고 유품을 정리하는데 태호가 한번 봐주었으면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태호는 다시 한번 망설였지만 더 피할 이유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곧장 빈소를 임시로 유지 중이라는 장례식장 별실로 향했어요. 조금 이른 시각이라 분위기는 이미 한층 정리된 상태였습니다. 대표는 테이블 위에 놓인 상자를 가리키며 이 안에 아버지 장인어른이지만 평소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물건들이 좀 담겨 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태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상자 앞에 섰습니다. 낡은 편지 봉투들과 후원 영수증, 그리고 사진 몇 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대표는 종이를 펼치며 보육원 이름이 적혀 있는데 차장님께서 계셨던 곳과 같은 곳인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태호는 숨을 잠시 멈춘 뒤 고개를 끄덕였어요. 편지 봉투에 적힌 날짜는 매우 오래전이었습니다. 대표는 아버지가 오랫동안 익명으로 기부를 해오셨더군요라고 낮게 말했어요. 태호는 가슴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렇게 증오했던 사람이 어떻게 보육원에 꾸준히 후원했을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대표는 더 놀라운 게 있다며 상자 안쪽을 뒤져 사진과 서류 몇 장을 더 꺼냈어요. 그 중에는 태호의 어린 시절 사진이 여러 장 들어 있었어요. 보육원 앞마당에서 찍힌 듯한 사진들, 밥을 먹고 있는 순간을 찍은 사진, 그리고 누군가 뒤에서 훔쳐본 듯한 장면까지 있었죠. 대표는 아버지가 이 아이를 찾고 있다던 메모를 여러 차례 적어두셨더군요. 혹시 차장님이 아닌가 싶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태호는 손에 들린 사진을 보며 숨이 막히는 듯 느꼈어요. 도대체 왜 자신을 버린 사람이라고 여겼던 존재가 이런 흔적들을 남겨둔 건지 혼란스러웠습니다. 대표가 잠시 침묵에 잠겼다가 조심스레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그 서류에는 대표와 태호의 출생 관련 정보가 담겨 있었죠. 대표는 이 기록에 따르면 저희 어머니가 같네요 라고 말했어요. 이 말이 떨어지자 태호는 순간 귀에서 윙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곧 두 사람은 마주보며 입술을 떨었어요. 결국 우리는 씨다른 형제였군요. 대표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고 태호도 얼어붙은 얼굴로 그 서리를 내려다봤습니다. 어머니가 같은 형제지만 각각 다른 아버지를 두고 자랐다는 이야기였죠. 태호에게는 어릴 적 새아버지가 집에 들어왔고 곧장 자신을 보육원에 맡겨버렸다는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대표는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기에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습니다. 둘은 상자를 뒤지며 더 많은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그 안에는 어머니의 결혼과 이혼, 재혼 상황 등이 뒤엉켜 있었고 태호가 보육원에 보내진 뒤에도 남자의 후원이 계속되었다는 증거들이 들어 있었어요.
대표는 사진 한 장을 꺼내 들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아직 어린 아이인 태호, 그리고 그 뒤편에 흐릿하게 보이는 차와 어머니의 모습이 희미하게 잡혀 있었어요. 그날 이후 태호는 어머니의 얼굴을 본 적이 없었는데 이 사진을 통해 어렴풋이 옛 기억이 되살아나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대표는 어렵게 입을 열었어요. 형, 그러니까 제가 차장님을 이렇게 불러도 괜찮겠죠? 아직 잘 믿기진 않지만 우린 형제가 맞네요. 태호는 아무 말도 못하고 사진만 쥔 채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는 지나간 시간이 너무 야속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오랜 세월 자신이 전혀 알지 못했던 진실이 풀려가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대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장인어른이라고 제가 부른 분은 저한테는 친부이자 형에게는 새아버지인 셈이죠. 모순투성이이긴 한데 어머니가 왜 형을 보육원에 두고 떠난 건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창밖으로 시선을 던지며 복잡한 심정을 드러냈어요. 태호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가볍게 쓸어내렸습니다. 나도 정말 모르겠습니다. 왜 날 버리고 떠났는지. 아무도 없는 별실에서 두 사람은 한참을 침묵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해가 기우는지 붉은 빛이 서서히 번졌어요. 대표는 이윽고 자리에서 일어나 영정 사진이 모셔진 쪽으로 태호를 안내했습니다. 한 번 더 저를 들여주실 수 있나요? 태호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고 조심스레 영정 앞에 섰습니다. 사진을 바라보는 태호의 눈빛에는 여전히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섣부른 분노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익명 후원, 잃어버린 사진들, 찾아다니던 기록들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뒤섞고 있었습니다. 결국 태호는 무릎을 살짝 굽혀 조용히 절을 했어요. 그 순간 지나간 시간이 스쳐 지나가듯 마음에 거센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도대체 왜 날 그때 데려가지 않으셨을까요? 태호는 아무도 듣지 못하게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대표는 그런 태호의 얼굴을 바라보며 입술을 굳게 깨물었어요. 아버지라 부르던 인물이 사실 태호에게는 상처 그 자체일 수 있으니까요. 두 사람 사이에는 묵직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다음 날 대표는 태호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장례 절차가 마무리된 뒤 유품을 조금 더 정리하니 여러 가지 자료가 나오더라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함께 만나 이야기하자고 제안했죠. 태호는 애매한 감정으로 약속 장소에 나갔습니다. 대표는 태호를 보자마자 작게 목례를 건네고 의외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형, 전 사실 다른 것보다도 앞으로 어떻게 하면 형과 함께 지낼 수 있을지가 고민됩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잠시 말문을 열지 않았어요. 태호는 동생이라는 호칭이 낯설지만 왠지 마음 한켠이 묘하게 따뜻해졌습니다. 이미 너무 늦은 건 아닌지 모르겠지만 저도 알아가 보고 싶어 태호가 어렵게 내뱉었어요. 그러자 대표는 눈가가 붉어지는 듯 했지만 애써 웃음을 보였습니다. 며칠 뒤 태호는 회사에 출근했을 때 대표실로 불려 들어갔습니다. 대표는 의자에 앉아 있다가 태호가 들어서자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앞으로 형이 우리 회사의 새로운 이사로 일해주시면 어떨까요? 태호는 깜짝 놀라서 두 눈을 크게 떴습니다. 대표가 서류를 내밀며 진지하게 덧붙였어요. 제가 그 자리에 앉힐 사람은 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평소에도 회사 업무를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해주셨지만 형의 경험과 진정성이라면 이사로서 책임을 충분히 감당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태호는 가슴속에 복잡한 감정이 요동쳤습니다. 그는 모호한 미소를 지으며 서리를 바라봤어요. 대표가 다시 한번 자신의 제안을 강조하자 태호는 고개를 끄덕이기로 했습니다. 이 일이 혹시 지나친 배려는 아닐까 싶었지만 대표는 전혀 거리낌 없는 표정이었어요. 둘은 그렇게 새로운 목표를 공유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회사 내에서 복지나 후원 업무를 좀 더 강화하자는 이야기도 오갔어요. 태호는 문득 보육원 아이들이 떠올랐고 자신처럼 힘든 시절을 겪는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대표 역시 즉각 동의하며 우리 함께 열심히 해봐요. 형이라고 말했어요. 그는 어느새 태호를 진정한 가족처럼 대하기 시작한 듯 했습니다. 어느 주말 태호와 대표는 둘이서 보육원을 찾아갔습니다. 보육원 원장은 그들이 온다는 말을 듣고 여러 가지 자료를 미리 챙겨둔 상태였어요. 원장은 예전에 익명 기부를 해오신 분이 있었는데 혹시 그분과 관련되어 오신 건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대표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가 자신의 아버지였고 그 아버지가 사실 태호를 찾고 싶어 했다는 이야기를 조심스레 꺼냈어요. 원장은 놀라면서도 예전에 연락을 받았던 일들이 떠오른다고 했습니다. 보육원 뒷마당에선 아이들이 신나게 놀고 있었어요. 태호는 그 모습을 물끄러미 지켜보며 과거 자신이 이곳에 처음 들어왔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당시엔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했지만 그래도 시간은 흘렀고 지금 여기서는 다른 아이들이 웃음꽃을 피우고 있으니까요. 대표는 아이들에게 간식을 나눠주며 스스럼 없이 대화를 건넸습니다. 아이들은 잠시 낯설어 하다가도 곧 천진한 웃음으로 고맙습니다라고 외쳤어요. 태호는 그 모습을 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직 마음 한구석엔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남아있지만 이제는 주저앉아 슬픔에 빠져 있기보다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쪽이 더 의미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대표 역시 태호를 향해 시선을 보내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통해 과거의 상처를 조금씩 회복해가고 있다는 느낌을 공유하고 있었죠. 아이들과 한참을 놀아준 뒤 그들은 보육원 원장과 함께 여러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보육원 지원 확대, 시설 보수, 그리고 아이들이 성장 후 사회에 나갈 때 도움이 될 프로그램 등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원장은 정말 큰 도움이 되겠네요. 특별히 두 분이 함께 해주신다면 아이들도 많은 희망을 가질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어요. 태호와 대표는 진지하게 귀 기울이며 회사 차원에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이 일이라면 자신들도 열정을 쏟을 수 있다고 확신했거든요. 보육원을 나설 때가 되자 아이들이 한꺼번에 몰려와 환하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다음에 또 놀러 오세요. 라는 아이들의 외침이 뒤를 따랐고 태호와 대표는 함께 울컥하는 기분을 느꼈어요. 보육원 앞에서 둘은 잠시 서서 이제는 서로를 형제라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을 새삼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우연히 교차해 결국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가슴 한편에는 여전히 왜 그때 날 데려가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남아 있었지만
그 답을 정확히 알 순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뒤늦게나마 서로에게 손을 내미는 일이 이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여겨졌어요. 시간이 지나 회사 안에서는 태호가 정식으로 이사로 임명됐습니다. 직원들은 처음엔 갑작스럽다며 의아해했지만 곧 태호의 성실함과 실무 능력은 누구나 인지하고 있던 터라 빠르게 수긍하는 분위기가 됐어요. 대표는 공식 발표 자리에서 윤 이사님은 저와 가족 이상으로 가까운 분이라며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깊은 속사정은 자세히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태호와 대표가 동료로서도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끈끈한 유대가 있음을 알 뿐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태호와 대표는 단둘이 식당에 앉아 간단한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대표는 솔직히 아직도 형이라고 부르는 게 어색하긴 해요. 그래도 계속 부를 겁니다 하고 웃었어요. 태호는 술잔을 들며 뭉클하지만 기분 좋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과거에는 한없이 혼자였다고 여겼는데 이제는 이렇게 부를 수 있는 동생이 곁에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둘은 오래도록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짧은 시간 만에 겪은 커다란 변화를 서서히 소화해 갔습니다. 그 후로 태호는 보육원에 꾸준히 방문하며 아이들과 교류했습니다. 대표도 업무가 없는 날이면 동행했어요. 아이들은 그들을 친근한 큰 형 같은 존재로 받아들였고 태호는 그 밝은 얼굴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자신이 잃어버린 게 많다고만 생각했지만 이제는 조금씩 채워지는 것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어도 그 빈자리를 새로운 경험과 관계로 메워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태호와 대표는 어머니의 흔적을 찾기 위해 멀리 떨어진 도시까지 직접 발로 뛰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고 가족이나 지인도 남아있지 않아 구체적인 사연을 알아내진 못했어요. 둘은 허탈했지만 어쩌면 그마저도 어머니의 선택이었을 거라고 서로 위로했습니다. 우리는 같이 살아갈 날이 남아있으니까 그걸로 충분해요. 대표가 태호에게 작게 웃으며 말했죠. 태호도 그 말이 싫지 않았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자신들의 상처를 완벽히 치유하진 못했지만 형제라는 새로운 다리를 놓았어요.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도망치듯 달아났던 태호는 이젠 똑바로 그 영정 사진을 다시 마주봐도 마음을 놓을 수 있을 만큼 달라졌습니다. 아직도 그날을 떠올리면 쓸쓸함이 피어오르지만 더 이상 악몽처럼 그를 끌어내리진 않아요. 어쩌면 사랑이라는 것도 후회라는 감정도 죽은 뒤에도 이렇게 긴 시간을 돌아올 수 있다는 걸 실감하게 됐습니다. 그 생각에 태호는 문득 영정사진 속 남자의 진심이 조금은 느껴지는 듯해 한숨과 함께 묘한 안도감을 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보육원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직원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주어 모금 행사나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활성화됐어요. 그 중심에는 대표와 함께 윤 이사라는 새 명찰을 단 태호가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회사는 지역사회에서 평판이 좋아졌고 점점 단단해지는 조직 문화에 직원들도 자부심을 느꼈어요. 그 덕분에 비즈니스 실적도 오히려 상승 곡선을 그리게 됐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어느새 따스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태호는 오후 늦게 업무를 마치고 사무실 창밖을 바라봤어요.
바람에 흩날리는 꽃잎들을 보며 문득 보육원 아이들이 떠올랐습니다. 슬쩍 달력을 보니 주말에 다시 보육원을 방문하기로 한 약속이 잡혀 있더군요. 그는 자기 가방을 챙겨 일어나며 동생에게도 알려줘야겠다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사실 그는 동생이라는 호칭을 입 밖으로 낼 때마다 여전히 낯설지만 싫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하고 지난 과거의 결핍을 채우는 느낌이었죠. 장례식장에 처음 들어섰던 그날의 절망적인 감각을 상상하면 이렇게 변할 수도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그렇게 짧은 생각을 정리한 후 태호는 사무실 불을 끄고 나왔어요. 건물 밖에 서 있던 대표는 이미 태호를 기다리며 반갑게 손짓했습니다. 두 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듯 주차장으로 함께 향했어요. 대표가 차 문을 열면서 형, 다음 주에 있을 회의 안건도 꼭 같이 준비해요. 보육원 쪽에 새로 지원해줄 프로그램이 많거든요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태호는 물론이지. 열심히 해야지라고 대답했어요. 둘은 같은 차에 올라타 짧은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무뚝뚝해 보일지 몰라도 이제는 어느 누구보다 편안하고 자유로운 형제 같았습니다. 그날 밤 태호는 집으로 돌아와 책상에 앉아 결심을 하나 했어요.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에게 좀 더 체계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본인이 직접 돌봐야 할 아이들을 따로 멘토링하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대표와 상의하면 회사 차원에서도 여러모로 지원을 해줄 거라고 기대했죠. 그는 일종의 설렘을 안고 이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그려볼 수 있다는 사실에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도망쳤던 그날의 절망감은 이제 점차 옅어지고 앞으로의 희망이 조금씩 피어나고 있었어요. 다음 날 대표가 이른 아침부터 태호를 찾아와서는 밝은 웃음으로 이사님, 아침 회의 준비됐나요? 하고 물었습니다. 태호는 그럼요. 다 끝냈습니다라고 대답했어요. 두 사람은 바쁜 일정에 쫓기면서도 중간중간 보육원 지원 내용과 직원 복지 계획을 맞춰보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직원들도 이제는 태호를 새로운 리더로 자연스럽게 인정하고 업무상 의논을 나누며 윤 이사님이라고 부르는데 익숙해졌습니다. 회사가 활기를 띠고 사람들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는 걸 보며 태호는 짜릿한 보람을 느꼈어요. 퇴근 무렵 태호와 대표는 회사 뒤편 작은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언뜻 보기엔 피곤해 보이지만 둘의 표정만큼은 밝았습니다. 대표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형, 이제부터는 우리가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면 되겠죠. 태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적어도 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네 하고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몇 마디 더 나누다가 가볍게 웃으며 각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지만 둘은 늘 형제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돕고 격려했습니다. 보육원 아이들에게도 작은 변화들이 생겨났고 그 이야기는 다른 지역 사회로 퍼져나갔어요. 장례식장 영정 사진을 보고 그토록 충격받았던 사람이 결국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해내고 있구나라는 말이 흘러나올 정도였죠. 어쩌면 삶이라는 것은 가장 아픈 자리에서 예상치 못한 결말로 이어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태호에게는 아직 하나의 질문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왜 어머니와 새아버지는 어린 태호를 보육원에 두고 떠났는가?
그 답은 영원히 알 수 없을 수도 있지만 태호는 이제 그 질문에 매달려 시간을 허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과거를 치유하는 길이 결국 이런 식으로라도 이어지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가 조금씩 배우고 깨달은 건 모든 상처가 완벽히 아물진 않아도 새로운 사람과의 관계로 덮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혈연으로 이어진 형제라면 더없이 큰 힘이 될 수도 있겠죠. 장례식장 영정 사진을 보고 도망쳤던 그날을 떠올리면 지금 태호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새삼 놀라울 뿐입니다. 세상을 오래 살다 보면 누구나 예측하지 못한 길을 걷게 되기도 합니다. 어머니와 새아버지, 그리고 회사 대표로 지내던 동생이 결국 서로 다른 실타래로 얽혀 있다가 이렇게 풀려나게 됐으니 말이에요. 아마도 태호는 계속해서 이 운명의 뒤엉킴을 조금씩 풀어나갈 것이고 그 여정의 대표라는 형제가 든든하게 함께할 것입니다. 결국 한때는 지워버리고 싶었던 과거가 태호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이제 그는 스스로도 예전과 달라진 모습을 느낍니다. 과거에는 세상을 원망만 했지만 지금은 더 나은 내일을 기약하며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고 있어요. 보육원 아이들에게도 회사 직원들에게도 그리고 대표라는 동생에게도 태호는 자신이 줄 수 있는 도움과 사랑을 전하려고 노력합니다. 그 길 위에서 그는 비로소 버려졌다는 상처를 치유해 나가고 있습니다.